예, 바이오코드 특강 2강 오늘은 브레인 워킹.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기적이 이루어진다입니다. 브레인 워킹이라는 것은 두뇌를 다시 가다듬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두뇌는 아인슈타인하고 비교가 안 돼. 내 머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뇌와 여러분의 뇌는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BMW 1억이 넘어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어떤 자동차는 대기업 CEO가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렌터카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른 것뿐이지 그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좋은 두뇌를 어떻게 쓰면은 무지와 무능으로 오리와 오판으로 나가고 어떤 건 지혜로서 나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양이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고양이, 말썽 피우는 고양이가 있으면은 훌라후프를 갖다가 거기다가 훌라후프 안에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녀석이 원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게 있는 거예요. 바이오코드를 보다 보면 우리 2급 상담사들이 종종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테두리 있잖아요. 성격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이나 무슨 그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인들도 상담해주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도 기어이 빠득빠득 잘못되는 길로 가가지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성격을 벗어나질 못해서 바른 그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똑같은 그런 그 자기만의 틀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제가 샘플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9개의 점을 이어지는 직선 4개로 이으시오 하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을 받자마자 여러분들의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식이 이 박스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어지는 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한참 노력을 해도 4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훌라후프에 갇혀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이 틀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 벽을 허물지를 못해요. 요 벽만 허물면 바로 나와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은 4번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식을 깨자는 겁니다. 무지의 벽을 깨고 지혜의 눈을 갖자. 이게 오늘 브레인 워킹 강의의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양 강좌를 들을 때 솔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개가 수명이 30년인데 30년쯤 살다 보면은 날개의 털도 빠지고 부리도 발톱이 무뎌지고 부리도 무뎌져 가지고 바위산으로 가서 날개의 털을 다 뽑고 발톱을 다 뽑고 부리를 바위돌에 깨쳐 가지고 다시 그것들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 30년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허물과 껍질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자. 환골탈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잔잔한 음악까지 애잔한 음악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류는 하늘을 나는 대가로 지방 축적을 안 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지방만 축적을 해서 3일 이상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겨울에 찾아오는 독수리들 가끔 허기져서 비틀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3일밖에 굶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냥 모이를 주지 않으면 얘들이 살아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무리가 다시 날 때까지, 다시 나지도 않지만 다시 난다 쳐도 무리가 다시 나고 발톱이 새로 생기고 날개가 새로 날 때까지 생존이 가능합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거짓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담바라꽃이 뭐 1000년 만에 피었다. 1000년 만에 피는 꽃이, 이게 우담바라꽃 사태가 생긴 지가 2000년경부터 생겼는데 해마다 이 기사가 빠지질 않아요. 인터넷 검색창에 우담바라꽃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해마다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비구니 손에도, 손톱에도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자랑하는 게 나와요. 사실은 풀잠자리가 알을 거기다 놔가지고 알이 부화된 상태가 꽃잎처럼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3000년 만에 핀다는 게 왜 해마다 핍니까? 그것도 꼭 7, 8월에 피고. 고구마꽃도 그래요. 고구마꽃이 고구마꽃 100년 쳐보세요. 100년에 한 번 핀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 뭐가 잘 될 길조다 뭐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고구마꽃 해마다 펴요. 해마다 핍니다. 이런 거에 그냥 우리는 쉽게 거짓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활 속에 많이 젖어 있어요. 생활 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안 듣고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해봐. 되는 거야. 아니, 말은 좋지 뭐. 하면 된다. 근데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관심도 없어요. 뭐 아니라면 아닌 거죠. 뭐. 그냥 그 뜻이나 새겨. 뭐 다 그러잖아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미국에 있는 자기 개발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라든가 어휘에 불분명한 일이 많아가지고 사전 작업도 많이 했어요. 사전 작업. 우리 모르고 쓰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아니, 침대가 가구지 왜 가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어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법 자체가. 가구일 뿐만 아니라 가구를 넘는, 가구의 기능을 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비과학적, 비합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냥 대충 알아듣고 마는 겁니다. 내 친구 우연찮게 어제 누구를 만났지 뭐야? 그럼 네가 약속해서 만났나 보지. 우연치 않게 우연히 만난 거지 우연치 않게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 푸른 하늘에는 은하수가 보이질 않아요. 별이 안 보입니다. 푸른 하늘은 낮의 하늘이에요. 밤의 하늘은 밤에만 은하수가 보이는데 밤의 하늘은 까맣습니다. 뭐 검은 하늘이라든지 까만 하늘이라든지. 노랫말 재미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찔레꽃은 아무리 봐도 빨간 찔레꽃이 없어요. 하얀 찔레꽃만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우리는 무지의 바닷속에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워킹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거짓이 무엇인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일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두뇌 정도는 돼야 되겠다. 물론 작은 개인이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무지하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집단에 이끄는 팀장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죠. 선조 이균 같은 사람은 임진왜란이 분명히 전쟁이 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인들을 징집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보고를 했어요. 심지어 대마도주 종의지는 조총까지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요총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요총으로 일본군이 무장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측근들이 뭐라냐면 저 자식들 괜히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포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요. 까짓거 쳐들어오면 그냥 부산 앞바다에 그냥 확 수장시켜버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렇지. 왕이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군대 5천 명도 없어요. 조선군이. 그러다 나중에 그냥 15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왕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도관을 한 어떤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왜 자기가 거기 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는 다 아는데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임기 말년에 감옥 가는 거 모르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요즘에 한참 뜨는 그 아들이 감옥 갈 줄 모르고 돈을 몇십억에서 받아먹는 줄도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고 다 몰라요. 노태우 전두환도 나중에 백담사 갔다가 나중에 법정에 끌려 나온다는 사실을 계산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추앙하고 각하 지금 태평성 됩니다. 경제가 잘 됩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합니다. 안보 확실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니 진실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 워킹을 가지고 있으면 단 하나의 조짐만 보고도 금세 알 수 있어요.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런 뇌를 갖자는 게 오늘 브레인 워킹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너 자신도 믿지 말라.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분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지혜로운 제자들 많이 수없는 그 경전을 남겼습니다. 8만 4천 본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자 아나니, 사촌 동생 아나니,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구의 의지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나를 찾지도 말라. 진리를 등불 삼고 너 자신의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불교는 이런 거예요, 원래. 나를 찾지 말고 진리를 등불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게 브레인 워킹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브레인 워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지금까지 몇 개 받았습니까? 한 개밖에 못 받았어요. 일본은 몇 개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숙적 라이벌. 와, 대답이 그렇게 잘 나오네요. 학습 효과가 참 대단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유태인은 몇 개입니까? 유태인. 네. 이게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오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막 헤매야 되는데 20개요, 30개요 이래야 되는데 195개입니다. 여기서 브레인 워킹이 시작됩니다. 자, 1대 24대 195예요. 이게 한국인입니다. 일본인, 유태인입니다.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한국인 중에서 미국에 가 있거나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이 노벨상 받아도 이거는 우리 인종이 받은 걸로 합계를 하는데도 한국인 중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잘난 미국 유학 간 사람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래.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본인으로서 받은 게 24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국력의 차이가 됩니다. 미국은 뭐 300개 훨씬 넘어서 지금 400개 접근했으니까 한 400이라고 치면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400대 1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미하고 뭐 자주국방하고 모든 걸 다 주장을 해도 좋은데 쟤들은 그렇게 힘이 센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했다, 뭐 로켓을 쐈다 이러면 막 우리가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괌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B-52 전략 폭격기를 붕 뛰어와서 한반도 상강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김정은이가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비행기 하나에 실려있는 핵폭탄이 수십 발이거든요. 북한이 저 어린애는 그거 하나 만들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도 쏘지도 못하는 거. 근데 B-52에는 이미 그냥 버튼만 누르면 슉 날아가는 핵무기가 이미 쫙 있어요. 그런 비행기가 50대가 넘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핵 항공모함이 있고 핵 잠수함이 있고 또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수많은 개, 뭐 몇만 개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한나라당의 무슨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우리도 핵무기 갖자.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죠.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일본은 우리 국력의 24배다. 유태인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 많아요. 어쨌든 유태인은 똘똘 뭉쳐져 있는데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죠. 우리의 195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게 24대 1이라는 국력 차이가 잘 여러분이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일본이 20년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난하대잖아요. 안 가난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막 일 4분기 실적 5조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5조 이익을 남기면 일본 애들은 삼성에서 걷어가는 돈도 무지 많아요. 기본 기술, 기초 기술, 일본에서 로열티를 받아가는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거의 일본하고 무역해서 이익 보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돈 벌어다 막 퍼줘야 돼요. 지금도 일본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금방 이길 것 같죠. 우리는 60만 대군이고 저것들은 군대도 없고 뭐 자위대, 그 경찰이나 다름없는 자위대에 있고 뭐 그렇다니까 천만의 말씀. 쟤들은 금세 무장을 합니다. 두 달 내에 다 무장을 해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들과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본 솔직히 말해서 못 이깁니다. 우리는 40조를 1년 국방비로 쓰는데도 1조밖에 안 쓰는 김정은이한테도 우리 판판이 지금 당하잖아요. 우리는 스피커 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북한의 방사포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노동 미사일이 합니까? 무수단 미사일이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우리 군대는 이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허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방법. 일본을 따라잡는 방법은 첫째 잘 먹으면 됩니다. 잘 먹는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19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당시에 예비고사를 치면은 전국 예비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무슨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이게 대부분 지방 사람들한테서 나왔어요. 지방 학생들. 그래가지고 예비고사 합격자 발표하면 수석이 어느 학교에서 누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싸가지 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럼 학원은 다녔습니까? 학원은 가본 적도 없어요. 에이, 학부모들이 뭐 우리 애들 서울대 다 떨어지고 연구대도 갈까 말까 하는 학부모들이 볼 때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는 아마 고액 과외했을 거야. 쪽집게 과외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학교 공부만 하고 교과서로만 했는데도 학원 안 다녔는데도 수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실제 당시에 수석하고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 서울법대 수석한 사람, 이 사람들 몇 명을 직접 취재를 해봤어요. 법칙이 나옵니다. 바닷가나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바닷가나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닷가나 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일본은 원래부터 해산물을 많이 먹고 스시라고 해서 회를 많이 쳐먹었잖아요. 회를 쳐서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회를 먹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육회밖에 없었어요. 바닷가만 회를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70년대에는 우리 회가 어디 내륙에 서울이나 어디 뭐 청주 뭐 이런 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980년대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아니 그러면 내가 고향이 목포인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목포나 이렇게 해안가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면 손은 들지 마세요. 그것도 내가 또 공부 잘했냐고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부잣집 자녀들이에요. 부잣집 자녀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부자들은 쇠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쌀밥 먹어야 되고 흰쌀밥에 쇠고기. 근데 흰쌀밥에 쇠고기 먹으면 공부를 못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얼마 전에 봄인가 뭐 초봄에 갔었는데 강연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회를 먹으려고 저는 바닷가에 갔으니까 서귀포니까 회를 먹으려고 횟집을 찾는데 이 횟집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연수원 주변에. 왜냐면 매일 고깃집이에요. 육고깃집.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천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 뭐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피를 뽑아서 이 피를 팔아서 중학교 입학금을 냈어요. 그러니 먹는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때 형제들 중학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참 웃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피를 뽑아서 치매가 일찍 와서 어머니는 내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치매는 잘 안 돌아가십니다. 뇌는 뇌가 치매 걸린 거하고 이 신체 건강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손해에서 다른 데까지 가면 이제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잘못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 아드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도 먹은 게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이렇게 키가 컸겠죠. 뭐 먹었어요? 물어보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어머니는 바닷가에 양동이를 들고 나가서 죽은 바닷물 고기를 한 양동이 건져와서 씻어서 가마솥에 넣고 된장 한 숟가락 풀어서 그거 먹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해산물을 먹으면 반드시 머리가 좋아집니다. 해산물을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정신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안 걸립니다. 무조건 머리가 좋아져요. 또 한 사람의 섬 출신 또 한 사람의 천재한테 물어보니까 왜 머리 좋은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 부모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나 하여튼 농부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공부를 잘했느니까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왜 공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를 틀리는지를 모르겠대 자기는. 아니 이 문제는 교과서 98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데? 아니 그게 어찌 기억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서울대 수석 좀 한 친구들을 만나면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면 그 당시 선생님 이름, 선생님의 특징, 선생님의 자주 입었던 옷 색깔, 이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옛날 두산 백과사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백과사전이 없어지지만
두산 백과사전을 보면 제가 이 바이오 코드를 연구하면서 인물들 생년 원리라고 이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찾아봤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 하면 이라고만 나와요. 에디슨. 그리고 에디슨 하면 연도만 나와요. 몇 년생 이렇게. 당시에 모든 백과사전 우리나라 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제 스승이신 미당 서정주 선생은 나중에 뭐 치매에 안 걸리려고 산 이름하고 그 해발 몇 미터냐 높이 이거를 외우는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결심을 해서 저는 팩트를 중시하거든요. 사실관계.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도 저를 데리고 있던 그 형이 물리화학교사에서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과학책을 많이 봤는데 아니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에디슨이라고 쓰면 이걸 어떻게 해. 성까지 써도 세상에 제 이름도 이재훈하고 어디 쳐보면은 이재훈이라고 쫙 나와서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에디슨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이하고 써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름 따는 거 성만 가지고. 우리나라 백과사전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아이작 뉴턴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불러줘야죠. 스티브 잡스. 요새는 이제 좀 바뀌어서 여러분도 잡스라고는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잡스라고만 했을 거예요. 나폴레옹도 나폴레옹인 줄만 알지 보나파르도 나폴레옹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도도 그래요. 생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은 생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브리테니커 사전을 샀어요. 근데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간 이름도 나오고 생년월일도 나오고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지금 그레고리용 말고 다른 달력이 있는데 그걸로 볼 때는 어떻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쓰는 달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다. 이것까지 나와요. 태어난 곳까지 나옵니다. 아, 왜 있는 것까지도 안 하냐고요. 그래서 팩트에 충분히 가지 못하는 게 뭐냐. 머리에서 그걸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말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에 기초적인 거에 점점 더 관심을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먹으면은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 복사기처럼 변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치는 그동안의 시험은 대개 기억력 테스트였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기억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억력 가지고는 미국이란 사회에서 국제적인 상태에서 싸울 때는 기억력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가야 되냐면 창의성이 가야 됩니다. 창의성.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창의를 바탕으로 생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암기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기는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콕 찍어서 반전만 시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전을 보여줍니다. 컴퓨터에서도 바로 마우스로 반전하면 사전이 떠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그냥 사전에 탁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굳이 사전 넘겨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실제로 진짜 시험은 교과서도 보고 싶으면 봐라. 사전 보고 싶으면 봐라. 계산기 쓰고 싶으면 써. 그러고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암기력 테스트만 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그렇게 하고 행정고시 그렇게 하고 외모고시 그렇게 했어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국가를 대표하여 미국에 왔으니 내가 열심히 자는 시간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놈들을 내가 떼놓고 한 1등은 몰라도 한 5등 안에는 좀 들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하다가 이제 지금은 정년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잠도 줄이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만 실수로 1등 할 것 같더래요. 미국 놈들 만만해 보이거든. 이것들은 뭐 덩치만 크지 뭐 주말에 오면 맨날 애인 끌고 돌아다니면서 차에다 태우고 막 피크닉 가고 무슨 뭐 파티를 한다고 해서 지들끼리 모이고 야 너도
미스터 너도 파티 가자. 난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안 가고. 그래, 저놈들은 노는 시간에 나는 공부해야지. 난 틀림없이 1등 할 거야.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노는 것도 줄이고, 어디 안 가고 주말에도 열심히 하고, 잠도 줄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것들은 맨날 놀던 놈이 까불까불하고, 뭐, 댄스 파티도 하고, 술 파티도 하고, 막 애인들하고 맨날 돌아다니던 놈들이 다 자기 앞에 있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그때 뭐 먹었어요? 제가 질문을 항상 뭐 먹었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국비장학사한테 주는 국가 장학금이 있었어요. 장학금이 꽤 돼요. 미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걸로 내 누이 머리핀도 사주고, 어머니 뭣도 사서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서 보내고, 그러면 생활비를 아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죠.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잘 들어간 거는 그나마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갔는데, 미국에 가서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이게 국비장학생 시험 보려면 그 중에서도 수재 중에 수재로 선발되어 온 내가 잠도 줄이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꼴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라면 먹고 햄버거 먹어서 그래요.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누이 생일 선물, 어머니 뭐 선물 뭐 사주고 뭐 이렇게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먹는 거에 투자를 못한 거예요. 먹는 거 6개월만 소홀히 하면은 뇌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먹는 걸 제대로 챙기면 6개월 뒤부터 어쩐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인 24개 노벨상을 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살고, 저기도 뭐 부자들은 고기 먹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일본 아이들의 머리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두뇌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가지고, 1단계는 뇌관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변형계, 뭐 소뇌, 뭐 편도체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거는 포유류고, 여기가 이제 대뇌가 나옵니다. 대뇌. 대뇌는 그 영장류의 뇌라고 해서 인간과 뭐 침팬지의 뇌입니다. 이게 3단계가 있는데, 이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발달한 게 언제부터 발달했냐면 약 200만 년 전에 인류가 바닷가나 강가로 몰려나와서 해산물이나 어류를 먹기 시작하면서 저게 된 거예요. 이걸 신폐질이라고 하고 구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아이들은. 우리는 이걸 많이 못 먹어요. 특히 북한 아이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북쪽에. 만주나 몽골 애들은 더 못 먹죠. 그래서 이쪽 뇌하고 이쪽 뇌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쪽 뇌들은 북한 김정은이가 뭐 할 때 다 미친 사람들처럼 광보라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뇌가 약해서 그래요. 해산물을 많이 못 먹어서. 몽골 아이들, 몽골 제가 천년영웅 칭기즈칸을 쓰면서 보니까 잔인해요. 그리고 이성적이질 못해요. 우리가 냄비처럼 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게 여기 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포유류의 뇌들은. 근데 일본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천안함 46 용사들이, 이렇게 숫자도 정확해야 돼요. 46명. 죽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나 부대장 잡고서 내 새끼 살려내라. 막 떼굴떼굴 구르고 발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동북 대지진,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어서 막 난리가 났죠. 몇만 명이 죽었죠. 그때 카메라 인터뷰 오면은 펄펄 뜁니까? 일본 인터뷰, 재난
사고 났을 때 인터뷰할 때 일본인들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보셨어요, 혹시? 한국 건 많이 봤죠, 그죠? 뭐 세월호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이 대뇌가 일본인들이 심폐질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머릿속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침착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직 아내의 시신도 못 찾고 자기 자식의 시신도 못 찾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던 사람이 NHK 카메라가 딱 오면은 다시 머리 가다듬고 옷매무새 가다듬고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곳의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바이러스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고 길이 도로가 막혀가지고 물자 보급도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살려내라 뭐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침착하게 그러고 있어요. 무섭죠 이거. 무섭죠? 그게 24대 1의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관적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1980년대부터 우리도 일본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닷가나 섬에 사는 아이들만 해산물을 먹는 게 아니라 내륙에 사는 사람들도 해산물 얼마든지 먹고 있고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목포댁 하면 기껏 가봐야 광주쯤 시집가고 무안쯤 시집가고 전주쯤 시집가는데 지금은 강릉도 시집을 가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휴대폰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사귀고 KTX로 뭐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해서 부산 아가씨가 서울 와서 결혼하고 뭐 강릉이 뭐 저기 제주도로 가고 이제 막 그게 해서 해산물 문화가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제가 해산물 많이 먹자고 떠들기 시작한 지도 뭐 한 10여 년 넘게 됐고 해산물은 자우지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해산물 많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해산물에 뭐 중금속이 많은데 어차피 중금속으로 죽을 만큼 도대체 얼마나 먹을 건데 괜찮아요. 뭐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뭐 그런 거 걱정 마세요. 그냥 막 드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청정 지역이에요. 이 서해안은 뭐 중국의 동해안에서 오는 뭐 나쁜 물질이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남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정합니다. 그냥 막 먹어도 돼요. 그러면 뇌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비린내 나는 거, 비린내 안 나는 요리법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드시고 남편이 영 승진을 못해요. 이게 무슨 승진 시험 칠 때마다 시원찮아. 그럼 잘 먹이세요. 바가지 긁지 말고. 잘 먹이면 다음 시험 합격합니다. 내 아들이 학교에서 30명 중에 10등 밖에 있다. 그건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 엄마가 뭔가 잘못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잘 먹이면 그 아이 6개월 안에 머리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복사기의 뇌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게 브레인 워킹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 오메가3 지방산. 요거는 지방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들기름을 먹으면 됩니다. 들기름은 우리가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는 기술이 있어요. 효소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미네랄 같은 거 먹고. 바닷말 먹고 어류를 먹기 귀찮을 때는 그렇게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기본적인 지능이 일본 애들만큼 돼요. 그러면 일본이 머리만 좋은 걸로 끝났어요. 일본이. 자, 우리가 일본을 이긴 유일한 사례가 삼성전자, 휴대폰과 반도체와 TV 등 이런 겁니다. 즉 반도체가 계기가 되어서 이겼어요. 도대체 삼성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유텐식 발상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 직원들한테 다른 대기업처럼 월급을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주질 않았어요. 당시에 1990년대, 1980년대. 그때 뭐 직장인들 월급 50만 원도 많을 때예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저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사람을 쓸 줄 아는 천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을 자꾸 무시하는데
스티브 잡스만큼 이건희라는 이름도 우리나라 IT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전혀 다른 글로벌 인재입니다. 뭐냐면은 간과되기가 쉬운 게 그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시 미국에서 모토로라, 인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수한 IT 업체에 근무하던 우리 유학생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연봉을 그 당시 거기서 한 1억쯤 받았다고 쳐요. 10만 불. 그래가지고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껏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10만 불 받았으니까 얼마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의 사람이 직장을 옮긴다. 아, 나 월급이 적어서 옮기는데 기껏 해야 150만 원쯤 주는 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500 받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15만 달러 불렀겠죠, 15만 달러. 근데 이건희 회장은 당시에 벌써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150만 달러, 2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줬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10배, 20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의 뇌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뇌도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기억력 수준에. 그거를 폭발시키는 게 여기입니다. 폭발을 시켜주는 게.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기술 개발하고 무슨 뭐 갤럭시 폰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는 게 그 젊은 이건희 회장의 머리에서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일본을 이길 수는 있겠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초중고에서 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점심 한 끼 먹이죠. 이게 영양사들이 영양을 다 챙겨가지고 먹입니다. 학교 급식 아주 좋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이제 사회에 다 나왔어요. 얘들의 머리는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도 두만강 푸른 물에 하고 끝났어요. 트로트.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가 그 복잡한 리듬을 수용할 만한 두뇌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노래 어때요? 우리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다 따라 불러요. 노래방 따라하고 하면 도저히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 복잡한 걸 우리 딸은 다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 두뇌는 그걸 수용할 만큼 됐어요. 우리는 트로트의 시대고 요즘은 드디어 한류를 이끄는 이 천재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음악에는 언어가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드디어 그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IT도 마찬가지고. 옛날 같으면은요, 카카오, 이 네이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게임 천재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분위기에서. 우리 그냥 공부 잘한대요. 옛날에 예비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그래 고시 수석, 뭐 수석해서 애들이 뭐 했어요? 기껏 해봐야 우물한 개구리 됐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잘하면은 미국에도 진출하고 어디에도 진출하고 80년대부터 달라졌습니다. 점심을 잘 먹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분해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좀 급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더라도 영양사들이 과학적으로 메뉴를 정한 거를 아이들한테 급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엄마 직장 다니는데 바쁘다고 애들 대충 먹여서 보내고 야, 우유 한 잔 마시고 가. 뭐 하고 가. 애들 굶고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나라에서 이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요. 일본까지. 자, 그러면 유태인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약간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유태인들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첫째 유태인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유럽 전역을 아프리카까지 떠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껏 땅 사고 집 지면 어떻게 합니까? 100년에 몇 번은 전쟁 나잖아요, 옛날에. 그럼 전쟁 나면 이놈들이 야, 니네 밭에다가 우리 병영을 세워야 되니까 나가. 농사 짓지 마. 꼼짝 못하죠. 이 민족들이. 자기 민족이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도 타민족들 지금 일하러 오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차별대우 받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이 사람들이 결심하게 에라 모르겠다. 집 사봐야 뺏기고 땅 사봐야 뺏기는데 우선 잘 먹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먹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것부터 아끼잖아요. 이게 아주 큰 잘못이에요.
아, 내일 파산할지언정 오늘 잘 먹이라니까요, 애들한테. 제발 잘 먹어야 돼요, 일단은. 먹는 걸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유태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잘 가르치자. 뭐냐면은, 잘 먹은 다음에도 돈이 많은데 그걸로 또 땅 사고 집 사고 또 뺏길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는 안 뺏긴다. 그죠? 먹는 거 안 뺏기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 안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돈이 있어? 그러면은 이놈들이 전쟁이 나면 또 우리를 막 징집해가지고 앞장 세우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니까 전쟁 날 것 같으면 도망가자. 전쟁이라는 게 조짐이 있잖아요. 국가 간의 외교 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과 보석으로 007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해요. 나머지는 거지같이 살아요, 그냥. 냄비도 그냥 지저분한 거, 끈도 덜렁덜렁 하는 거 그냥 쓰고, 가구도 그냥 누가 내다 버린 거 갖다 쓰고, 침대도 삐걱거리는 거 쓰고, 꼭 마치 중국인들 거부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거지처럼 산대잖아요. 진짜 거부들이. 그것처럼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돈과 보석으로 항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자고요. 그리고 이민족이다 보니까 독일에 살아도 자기들은 유태인이고 프랑스에 살아도 자기들은 유태인인데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얘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외우게 해요. 반드시. 토라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외우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죠. 그죠? 국민교육 헌장 외에 외운 거 있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면 주기도문 정도 외울 거고, 절에 다니면 반야심경 정도 외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요렇게가 이게 기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먹자를 한번 보자고요. 잘 먹자가 튀려고 생각하니까 당시에 요즘 같으면 공항이나 기차역에 살아야 되는데 옛날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배가 있었잖아요. 도망가려면. 항구에서 사는 거예요. 항구에 주로 모여서 살아요. 항구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해산물을 자연 섭취합니다. 자연히 섭취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그런데 잘 가르치자와 잘 가르치자는 얘들이 이제 특이한 공부법이 있어요. 토론입니다. 토론. 얘들은 토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는 토론을 못하게 하죠. 그죠? 어른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지. 거기다 왜 토를 달아? 감히?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됐지. 다른 소리에 국론 분열시키고. 그죠? 국론 분열이라는 말 이번 정권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아니, 국정교과서 하자면 그냥 다 따라오지. 자꾸 교과서를 10종, 20종 만들어 귀찮게.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국론 분열시킨다고. 이 우리나라는 이 정도 문화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왕이나 가장이나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걸로 우린 종의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설득하거나 내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되는 게, 만약에 개성공단을 우리가 폐쇄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어떤 정치 집단에서는 그거 참 우리 각각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아주 좀 배기 싫은 놈들 그냥 핵무기 만드는 돈줄을 그냥 확 끊으니까 내가 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막 환호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유일한 남북의 소통의 교류의 유일한 끈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잘라? 너희들은 통일 의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 너희들은 원래 친일파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겠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양쪽에 만나서 화끈하게 토론을 해야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약 8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럼 8천만 달러를 개성공단 노동자 5만 명한테 단 한 푼도 안 주고 김정은이 먹어야 8천만 달러예요. 그죠? 근데 8천만 달러로
행복에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는 40조인데 더 많이 좀 만들지. 수백 발, 수천 발 만들지. 왜 우리는 못 만들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토론 자체가 봉쇄돼요. 허허, 국론 분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안 돼요. 근데 얘들은 항상 토론을 해서 막 깨질 때까지 해요. 티벳에서도 스님들이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큰 스님이 탁 나와서 법문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질문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할 때도 공손히 하고 스승이 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두 번째 질문하면 안 돼. 세 번째 질문하면 싸가지 없는 놈. 네 번째 질문하면 너 인마 다른 절로 가고 쫓겨나요. 티벳에서는 티벳 불교가 오늘 전 세계 불교를 잡잖아요. 티벳이 몇백만 명이 안 돼요. 2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티벳 불교가 전 세계 불교를 장악하는 이유가 스님들이 들어가서 출가를 해서 배울 때부터 이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막 스님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서 하는 토론 봤죠. 그게 뭐냐면 수행자들 앞에서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사람이 답변해요. 그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지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봤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토론해요. 토론하는 거 구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토론 문화가 없어요. 학교, 대학, 강의실에서도 교수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유학 가면 열심히 받아줬는데 열심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학점을 적게 내요. 아니, 선생님 왜 저는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 물어보면 다 아는데 왜 학점을 이렇게 안 줘요? 너는 창의성이 없어. 내 말만 따라서 외우면 뭐하러 너 같은 인재를 내가 뭐하러 힘들여. 나 같은 놈 왜 길러? 내가 이미 있는데 나를 뛰어넘어야지. 너는 어째 질문이 없니? 이렇게 하고 학점도 안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수가 말한 그대로 답변으로 적으면 A+ 나와요. 근데 교수하고 다른 의견을 쓰면 쫙 꺼버려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토론 문화가 얘들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돈과 보석은 금융으로 발전했어요. 금융의 기술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토론이 여기서 또 중요한데, 토라가 중요한데,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졸릴 때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책 5분만 읽으면 그냥 수면제 먹을 것도 없이 잠이 잘 와요. 5분만 꾸역꾸역 읽어보세요. 뇌에서 스르르 자라고 시켜요. 왜냐?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독서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부담이에요. 극장에 가서도 조금 어려운 영화가 나오면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해요. 두드려 부수고 막 총알이 날리고 막 비명이 난무하고 이러면 좀 잠이 안 오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는 뭐든지 얘기가 돼요. 토론을 배우고 이런 기본적인 걸 외우고 있으면 글을 잘 못 쓰라 해도 잘 써요, 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면, 거기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글 쓰는데, 한국어 문장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어휘 틀리는 건 단어, 철자 틀리는 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글을 썼으면 내 글에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댓글이 막 붙어요. 이러고서도 다 대학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시를 좋은 시 있으면 한 100편 정도 외우고 수필 같은 거 좋은 게 있으면은 외워야 됩니다. 아주 좋은 거는. 그래서 적어도 머릿속에 책 2-3권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10권짜리 소설을 쓰잖아요. 10권이면 원고지가 1200만씩에서 약 12,000매, 13,000매 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아무데나 내가 쓰지 않은 단어를, 내가 쓴 문장이나 단어를 지우고 자기가 거기다 썼다고 해봐요. 내가 쓰지 않은 글을 누군가 써놨다고 해봐요.
저 금방 알아봅니다. 심지어 원고를 다 잊어버려도 처음부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되죠.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 책을 썼을 당시, 책을 쓰고 나서 약 3개월 정도는 그걸 애우고 있어요. 어디쯤이라는 것도 다 보여요, 복사기처럼. 근데 왜 못 외워요? 책을 한 3권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글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명문, 이런 거를 정해서 아이들한테 외우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외우는 문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유태인의 창의력까지 그냥 뛰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분해 영양식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작업은 유태인식의 이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자기들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오스왈드라는 토끼 캐릭터를 가지고 먼저 성공을 했어요. 오스왈드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할 텐데, 토끼가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옛날 뭐 활동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월트 디즈니가, 젊은 20대 월트 디즈니가 누가 돈을 대주니까 막 그려서 보내기만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걸로 영화 만들어서 돈을 벌면은 뭐 얼마씩 주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월트 디즈니가 그 제작자가 주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돈 좀 올려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뭐 월급 올려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그게 아까워서, 이미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는 있으니까 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전국에 수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고 셌죠. 뭐 지금은 짱구는 못 말려 일본 만화 원작자 사망한 지가 여러 해 됐어도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관다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근데 저작권은 자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트 디즈니는 제작 단가 좀 올려보려다가 그만 잘렸어요. 지가 만들었는데도 지가 잘렸어요. 자, 이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해야죠, 도대체? 자기도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죠?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유화라도 그리고 했으면 그림 그려서 팔기는 하지, 기껏 만화가로 처음 만들어서 성공한 게 오스왈드인데 이 오스왈드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올 수 있나요? 기회가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쓸쓸하게, 너무 쓸쓸하면 사람의 두뇌가요 집중이 생겨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은 머리가 그때는 잡념이 안 생겨요. 그죠?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위기면 괴력이 나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치겠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막 있었어요. 이 사무실은 우울한 사무실이죠. 그죠? 전기가 뭐 지금 이렇게 뭐 전구가 2개라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전기도 하나만 켜야 돼요.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뭐 돈이 나올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마침 열린 문 사이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우울한 사무실에서도 가장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 조그맣게 지난주에 먹다 버린 빵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전 따라 먹고 싶을 만큼. 그러더니 즐겁게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 생쥐가 안 나가네. 그때 월트 디즈니가 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맨날 쥐약나서 우리가 잡아서 없애야 되는 대상, 저 생쥐가, 생쥐조차도, 생쥐마저도 가장 우울한, 나는 여기서 자살할까 말까 지금 진짜 죽겠는 이 우울한 삶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통에서도 먹이를 찾아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가더라. 그래, 나처럼 세상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처럼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자 해서 오스왈드 대신에, 토끼 대신에 생쥐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생쥐를 가지고. 그게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오늘의 디즈니랜드를 선물한 거예요. 그 생쥐가 디즈니랜드를 선물한 겁니다. 그죠? 답은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납품업자인데 미군이 20만 장을 납품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금도 당연히 왔겠죠. 20만 장이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20만 장을 다 만들었어요. 막 빚을 내가지고 막 그 미싱사도 막 한 200명 막 고용해가지고 만들고 막 해서 드륵 막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어디로 납품할까요? 하니까 그 사이에 미안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그 군용 천막을 쓸 일이 없네요. 저희는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약금이 문제야? 나는 이미 다 완성품을 다 만들어 놓고 원단값도 외상이고 미싱 그 재봉틀도 임금도 다 외상인데 이거 뭐 어쩌라고.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파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 빚쟁이들이 뭐 맨날 와서 뭐 나와라, 뭐 어쩌라, 뭐 어쩔래, 뭐 어쩌기는 뭐 어째 방법이 없지. 뭐. 천막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아니 천막을 한두 개 팔고 20개, 30개 팔아서 이게 언제 그걸 갚냐고 20만 개를. 죽을 지경이죠. 죽고 싶죠. 죽어야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많죠.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터덜 시리에 빠져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광산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광부들이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왜 쉬는 시간에 안 쉬고 바느질을 하십니까? 그게 자기 눈에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솜으로 만든 옷이라 갱도에 들어가면 이게 돌이 날카로워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이게 찢어져요. 근데 이걸 안 꿰매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살이 찢어집니다. 안 꿰맬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집중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죽음도 불사할 상황이니까 얼마나 집중이 돼요. 사람은 집중이 안 돼서 되게 답을 못 찾거든요. 토라를 외우고 이렇게 하면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거보다 나은 거.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천막을 뜯어서 한번 이 사람들 바지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원단을 뜯어가지고 바지를 몇 벌 만들어서 이튿날 그 광부들에게 줘봤어요. 그때 광부들이 입어보더니 이거 왜 이렇게 뻣뻣해? 꼭 마대자루 입는 거 같네. 어쩌네. 뭐 불만투성이더니 아무튼 그래도 한번 입어본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더 없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날카로운 돌에 갖다 비벼도 안 찢어져요. 이제는 바느질 안 해도 돼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더 달래요. 그래서 더 해줬어요. 그 이튿날 또 우리 광부들 전체 다 입어야겠다고 또 뭐 몇백 벌을 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는 다른 광산에서 뭐 금광에서 은광에서 탄광에서 구리광산에서 막 주문이 들어와요. 이제 빚쟁이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천막을 다 뜯어서 이 바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바지가 지금 주문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린 임금 제가 잘 확신하건데 2달 안에 다 드릴 수 있고 원단값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나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불티나게 팔려요. 캘리포니아가 당시에 금광, 은광 뭐 이런 광산들이 막 붐이일 때라 막 옷이 삽시간에 팔려나가는. 근데 이게 가만히 이게 천막 옷을 입고 이렇게 뭐 광산에서도 편한데 이렇게 돌아다녀 와도 일상생활에서도 비열치장이 없네요. 말 탈 때도 좋고 뭐 할 때도 목수들이 일할 때도 좋고 아주 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입다 보니까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청바지예요. 이 파산했던 아저씨 이름이 뭐냐? 리바이스입니다. 레비 스트로스 줄여서 리바이스예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자기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바로 사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우수한 경찰들이 법인을 잡을 때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단서가 있다는 것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유태인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유태인을 뛰어넘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파나사티. 이거를 우리말로 수식관이라고 하고, 한자로 우리말로는 숨세기라고 합니다. 숨세기로만 아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건 알 거 없고. 우리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신경세포 다발입니다. 신경세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인체를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를 대표해서 오는 겁니다. 마치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목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우리 용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모여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럽죠.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아니 왜 우리 강정마을에 하필 해군 기지를 세우려고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을 괴롭히느냐? 할 거면 보상금을 많이 줘,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 삼척에서 온 국회의원이면 에이,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생기거나 말거나 그나저나 우리 삼척항에 돈을 몇천억 넣어서 이거를 연해주하고 뭐 페리가 오가고 일본하고 오가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용인 국회의원은 이게 경전철을 괜히 해가지고 이게 적자가 나서 이게 참 예산이 적자가 나고 이거 어떡하지? 국가들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뇌세포는 60조 개의 세포를 대변하는 1000억 명의 국회의원이에요. 의원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시 의회도 관악구 의원, 종로구 의원, 노원구 의원 각자 현안이 다른데 우리가 강남구에 강남에 비 올 때 물이 넘치거나 말거나 우리 노원구에서 무슨 상관이야? 우리 노원구에 교육특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하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뇌들이 항상 와그로 108번뇌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잡념이 많은 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 일본인, 유태인 학습에 빠져 있는데 그걸 개발하는 게 석가모니 붓대예요. 이건 뭐냐면은 들숨과 날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나, 또 내쉴 때 둘, 내쉴 때 셋, 이렇게 해서 50까지 세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내쉴 때 배를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냥 자연스럽게 멈추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길게 할 거면 길게 하고 괜찮습니다. 호흡은 이렇게 멈추라고 있는데 그 멈추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쁜 그 원소가 몸속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출도 잘해야 되고 신선한 산소도 공급을 해야 우리 몸이 튼튼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그까짓 거 50개 세는 게 뭐 대단해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대단한지 안 한지. 그 사이에 숫자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딴 생각 반드시 해요. 해보세요, 꼭. 자, 그럼 중간에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다시부터 해요.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하느냐?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50까지 세세요. 그래서 50까지 성공했다. 그럼 100까지 나가세요, 100. 100까지 됐다? 그럼 200까지 하는 거예요. 200까지 됐다? 300까지 해보세요. 근데 거의 더 이상은 늘리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자기의 번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머리에. 번뇌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는 월트 디즈니의 눈에 생쥐가 자기의 인연으로 보이고 레비스트로스의 눈에 광부들의 바느질이 청바지로 보이는 겁니다. 답이 그때부터 보이고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숨세기 저거 별거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석가모니 이전에 고타마 시다르타인 태자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 34살 먹은 청년이 6년간 돌아다니면서 뭐 요가하는 선생 뭐 하는 도생 뭐 선생 막 만나면서 별별 수련을 다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에이 나는 아나파나사티 즉 수식관을 해야겠다 하고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먹는 것도 안 먹고 뭐 굶고 뭐 굶는 수련도 있었으니까 수자타라는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착 먹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련하던 5명의 교진이어 등등등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저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뭐 기껏 앉아서 우유죽이나 뭐도 먹고 말이야. 편안히 앉아서 무슨 도로 깨우친다고 뭐 숨을 쉬어가지고 도로 깨우쳐?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시다르타가 3개월 동안 그 기록에 90일 동안이라고 나와요. 90일 동안 숨세기를 합니다. 숨세기. 종일. 뭐 소변 마려우면 일어나서 잠시 하고 뭐 좀 약간 다리가 저리면 산책도 하고 또 수자타가 우유죽 갖다 주면 얻어먹고 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숨세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우칩니다. 그걸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 다르마를 넘어선 반야를 깨우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붓다가 된 거고 오늘날에 8만 4천 법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오늘 브레인워킹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를 폭발시켜 보세요. 뉴턴이 부럽지 않고 에디슨이 부럽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분명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뇌는 절대 늙어 죽을 때까지 뇌는 가장 싱싱하고 어린아이 뇌나 나이 많은 사람의 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신경세포는 똑같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치매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워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먹고, 그죠? 잘 먹고, 책 많이 읽고, 토론도 자주 해서 숨세기까지 하면은 바로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는 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갖는 순간 답은 눈앞에 딱 나타난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